압도적 재미 매불쇼. 내란이 빠르게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언론이요 상당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내란 세력과 내란 세력을 잡으려는 세력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더 나아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언론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바로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언론. 자, 저와 가까운 분들 많이 나오셨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라고 하는 네네네. 정말 그 희대 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명작. 네, 백상예술대상까지 받았었죠. 오. 그 프로그램의 주장이었습니다. 정준희 교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100분 토론 진행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안 하시죠? 예. 그렇게만 답하실래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토요 토론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형식의 차이를 아마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상파에서 하는 것과 다른. 네. 이분은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네. 이분 성깔이 있는 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오. 뭔가 이게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야, 뭐 바로바로 그냥 미련 없이 떠나시더라고. 그게 신념이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KBS 라디오도 예. 사실 뭐 누가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었죠. 예, 그때도.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본인이 네. 자진해서 그만두는. 와, 참 정말 나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나 봐. 또 왜 글로 가 얘기가? 요즘 근데 최욱이는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놀랍죠. 놀라워요? 오. 예, 예. 그래요? 예, 이 정도까지 잘하실 줄 진짜 몰랐어요. 진짜로요? 제가 물론 되게 정말 우리나라 최고 MC의 자질을 가지는 분이다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와. 예, 매불쇼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오르게 만드는데 최욱 MC 단독 그 드리블이 엄청 컸잖아요. 와. 예, 물론 옆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예. 주변에 패널들이 워낙 좋으시지만,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최욱 MC의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맞긴 맞다. 네. 행복하다. 뭐 갑자기 뭐야? 뭐 야, 일종의 상을 하나 받은 거죠. 시상식이네. 인정받으려고 까는 거. 자, 그리고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를 예. 만든 사람이야. 오.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 예. 나 그래서 이 사람이 밖에 나와가지고 되게 잘 될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진짜 똑똑해. 이게 정말 나는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 야, 예. 근데 잘 안 되대 또. 김대영 악마 팀장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입니다. 네. 그 최욱 씨가 이야기한 게 이제 제 유튜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앞두고 네. 가만히 있으니까 좀 답답해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충동적으로 열었는데 네. 그걸 보고 최욱 씨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개표 방송이 KBS가 지난번에 MBC한테 완패를 당했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뭔지 와서 좀 분석을 해달라. 네. 제가 지난번 총선 때 KBS 선거방송 기획단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나와서 분석을 했는데 그때 제 유튜브에 얼마 안 되는 구독자지만 가서 제 채널 홍보를 안 하고 왔다고 제가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욱 씨가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들고 왔습니다. 악마 팀장 그 얘기하시려고.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구독할게요. 네. 악마 네. 팀장 TV. 최욱 씨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잘안 지금 돼. 구독자가 6,500명밖에 안 돼요. 잘 안 되네. 네, 지금 9개월이나 됐는데 6,500명밖에 안 돼서 네. 그래서 지금 잘 안 된다. 아니 근데 우리 정준희 교수님, 예. 우리가 뭐 우리 김대영 팀장이랑 뭐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니지만 두 분은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지만 사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우리 같이 일하면서 참 저 사람은 KBS 스럽지 않게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한다, 굉장히 능력 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뭐 최욱 씨에 대해서도 평가했다시피 네. 저희 김대영 팀장님은 제가 짧은 방송 영역이긴 한데 네. 문제와 5년이니까
제가 만난 제작자, 그러니까 시사 제작자 중에 최고예요. 그죠 시사제작.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돼? 아 그게 제가 제작자로서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제가 MC를 하니까 아.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최욱 씨를 발굴하고 정준희 교수님을 모셔오는 그런 맞아. 선구안은 있었는데 맞아. 제가 선수로 나가니까 이게 제가 연출할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로 뛰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퍼거슨이 선수로 뛰는 거지. 딱 이해되네. 야 퍼거슨 걷지도 못하는데. 퍼거슨은 아니지.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누굴 불렀었냐면 최강욱. 최강욱이 막 그렇게 인지도가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최강욱 부르고 최욱 부르고 정세진 부르고 최경영 부르고 퍼거슨이네 진짜. 정준이 부르고 정준이 세상에 나는 정준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사람들을 막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만든 거야. 그럼 지금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근데 제가 KBS 대단해. 같은 게 플랫폼이 있어야 강유정도 강유정. 진짜. 강유정도 나 정도 수준의 사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강유정. 그러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성견지명. 보시는 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주변에서 뭐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 최욱 씨 같은 경우는. 대단해 이분. 대단하시네. 예. 자 그리고 네. 오늘 이제 언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사람 왜 또 불렀어 그러는데 네. 이분이 유일하게 여기서 언론인상 수상자입니다. 얼마 전에 받았어. 유일한 언론인상 수상자야. 얼마 전에. 성유보 특별상에 빛나는 네. 오윤의 수상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희 교수님도 못 받은 예. 민원연에서 주는 성리부 특별상 수상자 오윤의 비유 쓰시는 거 아니죠? 네. 실제입니다. 네, 실제입니다. 네. 실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주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생각입니다. 좋다.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언론에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네. 두 분이 답변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언론인으로서 받으셨다면서요? 에? 언론인으로서 받으셨다. 언론인으로 받은 개인에게 주는 앞으로 언론인처럼 해라. 넌 개인이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심각한데요. 지금 언론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총평부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요새 어때요? 그 2017년, 16년에서 17년 사이 탄핵 국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때가 우리나라 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 기성 저널리즘에 산소통을 달아준 시기였거든요. 이미 이제 저널리즘 혁명은 시작돼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로서 이제 팟캐스트 저널리즘이 주로 이제 커갈 때지만 맞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되게 미약해 보이고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성장하던 정도의 시기. 네. 아직은 유튜브가 의미가 없던 시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종편이 이제 새로 커가던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사실 저널리즘 계열 속에서는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위기 진단이 이미 나올 때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JTBC에서 나오고 TV조선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한겨레가 또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른바 신문, 방송, 그다음에 종편 이런 데를 거스르면서 약간 정파를 넘어서면서까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왔을 때 그래도 언론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지. 네. 이런 일종의 알리바이가 됐던 국면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그때 저널리즘에서 이게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래도 야 우리가 폼 죽지 않았어. 네, 이거였었어요. 결정적일 때는 그래도 대한민국 언론들이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요. 예. 이게 평상시에 잘 못해도 그래도 중요할 때 잘하면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2024년에서 25년 국면은 저널리즘이 그 저널리즘조차 죽었다라는 걸 확증해 주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거는 윤 대통령이 작년에 계란말이 기자들한테 줬을 때도 네네. 가서 그냥 계란말이만 줄 서서 받아 먹고 단 한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 먹었었어. 그리고 MBC 기자랑 고성이 오가면서 싸웠을 때 슬리퍼 뭐 이런 걸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기자들이 뭉쳐가지고 대통령실에 항의할 줄 알았는데 다른 기자들은 슬리퍼 다 갈아 신고 화장실 다니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론인들이 어려울 때 뭉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도 피해받으면 어떡해? 하면서 완벽하게 비겁해지는 모습에 더 실망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그 권성동이가 패싱. MBC 기자 질문하니까 그 맞아요. MBC 안 받습니다 하니까 바로 조선일보의 누구 기자입니다. 맞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이 보면 그 윤석열 정권에서 썼던 방법이 뭐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째찍과 당근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제대로 된 취재를 하면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네. 아니면 수사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그렇죠.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아는 주변 기자들이 뭔가 비판할 때 굉장히 두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 아까 계란말이 말씀하셨는데 네. 윤석열이 갑자기 느닷없이 해외 연수를 100명으로 늘려라 언론재단에 네. 아. 이런 말은 이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에게 전두환 때 마치 아파트를 특혜로 주듯이 아. 해외 언론재단 해외 연수는요 계속 줄여나갔고 그 전에 한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가지 않던 해외 연수를 갑자기 100명으로 늘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재단이 바로 발표를 했어요.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주는 그러니까 윤석열 차원의 뇌물이죠. 네. 또 언론 사주도 기자들에게는 해외 연수를 보내주지만 언론 사주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얼마나 또 많이 제안했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4일 정도만 돼도 윤석열 하나같이 다 비판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게 또 결국은 정파의 문제로 언론에서 다루는 맞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정말 미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어떻습니까? 크게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지적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도 이제 그동안 지켜보면서 한국 언론의 핵심 문제가 뭘까 정파성일까 뭘까 고민하다가 정파성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네. 정파성이라는 건 나름대로 정책 이념이 있다는 뜻이고 그 이념에 맞춰서 뭔가 일관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 지금 정파적 일관성이라는 것조차 없습니다. 결국은 정세 추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세가 어떻게 굴러갔냐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으니까 다 같이 그냥 와 이거 내란 이제 죽었구나 네. 야 윤석열 욕하면 된다 이제. 하다가 막 때렸는데 고개를 드네. 그럼 이 드네하고 안 드네하고 싸워야겠네. 이러면서 이제 태세를 바꾸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정파적 언론도 아니라 아. 정세 추구형 언론 음. 이게 그냥 본질이 됐다라고 일단 판단이 들어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일단 거기는 자존심도 없네요. 없는 거죠. 아. 네. 말 그대로 그냥 세력의 판도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옛날에는 막 기자하면은 막 자부심 대단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그- 심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그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했던 그 기자가 저 기자가 심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권위적이라고 저분 욕 많이 먹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자존심마저도 없다. 아하. 없죠. 자기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공통의 기준이 예전부터도 없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언론이 같이 지향해야 될 공통의 가치가 뭐냐. 핵심적으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거든요. 네. 자유주의는 언론의 자유고 민주주의는 민주적 질서가 있어야만 언론은 제 기능을 해요. 언론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선결돼야 언론이 기능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적 제도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언론은 잘난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주의가 없어지잖아요. 언론은 잘난 척을 못하죠. 음흠. 예, 87년 이전에 언론이 보여줬던 정확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내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잘난 척하려면 민주주의가 필요해라고 하는 인식이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 인식이 없다는 게 이번에 명확히 드러나요. 내가 그나마 언론으로서 뭔가 어깨에 힘 좀 주고 이러려면 나를 대접해주는 말로라도 대통령이 너 조용히 마 이게 아니라 자 무슨 기자 말씀해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MBC라고 얘기 안 해.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위정자들을 만들어 놓고서 나니 내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인식에 다다라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도 적어도 합심이라도 해서 이 민주주의를 망치는 놈들에 대해서는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렇지. 맞아. 이게 이제 인식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그렇지. 초보적인 인식입니다. 네.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아. 네. 있었는데 사라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무한도전 막 결방해 가면서 기자님들 다 검은색 상복 입고 막 방송하면서 되게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막 투쟁하고 이럴 때 네. MBC 막 이럴 때. 그때는 이제 지상파 공영방송 일부가 바로 여기도 계셨었지만 민주주의의 그 어떤 후속 세대라고 할까? 언론 민주화 운동의 후속 세대로서 그걸 가능하게 했거든요. 네. 저는 정준희 교수님 이번에 그 분석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숟가락 얹지 마시고. 자, 본인 작품을 아니 얘기해요. KBS하고 MBC가 지금 MBC가 전성기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MBC 유튜브 동접자가
30만 명을 왔다 갔다 하는데 KBS는 2,500명이더라고요. 와, 진짜 같은 다들 영상인데 같은 무슨 시간에 앵글은 다르겠지만 아예 같은 시간에 같은 영상을 와, 하는데 차이가 엄청나. 100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자, 그러면 KBS하고 MBC의 차이가 뭐냐? 와, 여기는 MBC는 민주적 기반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KBS는 현재 민주적 기반 위에서 운영이 안 된 시절이 길다 보니까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MBC가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좋은 언론이었냐? 이명박 박근혜 때 MBC 엄청 망가져서 그렇죠. 민주적 기반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MBC는 지금 KBS보다 더 심하게 망가져 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기반이 있어야지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맞아. 윤석열 같은 정부 거기에서 KBS 같이 장악을 당해버리면 네. 그 안에서 기자들이 기자로서의 역할, 자부심 이런 걸 드러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언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편안하게 하는 게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은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럼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은 또 그 숨막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은 글을 쓰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지지율 40% 됐다는 거에 다들 어찌나 신이 났는지 그 헤드라인 잠깐 좀 모아놓은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신나지 않고서는 이렇게 못 쓰는 거잖아요. 신난 거잖아 이거는. 신났죠. 그리고 약간은 깜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놀라움. 예,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언론이 반응하는 몇 가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제일 센 기준이 놀라움이거든요. 경의, 놀라움, 경악 네.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경을 안 쓰고 40이라는 숫자면 이거는 옛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데? 오 젠장? 이러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기해서. 신기함이 굉장히 큰 거예요. 신기함. 아니 예. 근데 지금 저기 약간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기 보면 문화일보, TV조선, 한경, 세계일보, 서울경제, 매일경제, 주간조선 저기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일방적으로 윤석열 정부 편을 들던 언론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금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저 툭 튀는 납득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인지 네. 믿을 만한 조사기관에서 네. 조사를 한 건지 문항 구성은 제대로 됐는지 네. 그래도 40%가 나오면 그제서야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보도한 막 거거든요. 보도해. 마치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는 듯한 그런 그렇지. 태도예요. 난 그게 열받는다. 그러니까 저기 저 언론사들은 지금 현재 지금 윤석열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언론사들이거든요. 저기는. 근데 처음에는 쟤네들도 다 버릴 것처럼 했었거든. 그때도 강도차는 있었어요. 강도차는 있었나요? 그때도 강도차는 12월 4일에도. 그럼요. 그랬나? 네. 저는 이제 시민으로서 궁금한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언론자유지수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언론자유지수가 높았던 적이 없더라고요. 제일 높았던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32, 그리고 박근혜가 최악 72, 그리고 윤석열이 62위. 그러니까 별로 높은 적이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 높은 거의 정도면. 기준이 뭐예요? 뭐 그래도 한 10위 안에 10위 아닙니다. 순위. 10위 안에 10위 아니야. 미국이 몇 등 하는지 아세요? 미국이요? 그럼 몇일까요? 이거 어려운 거죠. 언론자유지수에서 네. 1등에서 4등 내지 5등까지가 다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노르웨이가 1등이더라고요. 예, 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에요. 영국이나 미국 같이 전통적으로 언론자유 국가들이라고 하는 데가 10위권에 잘 못 듭니다. 네, 의외로. 네. 그 이유가 이제 있긴 있어요. 그 이유는 언론자유지수가 이제 사실 한 192개국인가 거의 200개국 정도 되는 데를 대상으로 이제 전문가들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면은 20위예요. 네. 웬만한 완전한 민주권 국가들이 30위에서 4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3, 42위권이라는 게 나쁜 숫자는 나쁜 아니에요. 건 아니다. 예, 그 정도. 지금은 나쁘잖아요. 62위. 예, 근데 그 정도면 불안한 민주주의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한 아. 60위권 정도로 이제 간다는 얘기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는 모든 면에서 언론 자유의 가능성이 충족되는 나라예요.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그 언론의 소유 구조나 이런 게
지나치게 기업이 장악한다거나 그런 게 이런 아니군요. 식의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들이 별로 없다는 것. 시민들이 언론을 보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 거. 신뢰성이 확보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언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실질적으로는 자유가 덜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럼 한국은 이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소유 구조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22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정부 탓입니다. 네, 죄다 이건 변수 하나 딱 하나예요. 정부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42건이 됐다가 62건이 됐다가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야 이건 뭐 준비도 안 된 질문과 답인데 왜 이렇게 풍성해? 대단하네. 내 생나. 준비 전혀 안 된 그러니까. 질문과 답인데 왜 이렇게 저는 질문도 대본- 좋았고 답도 전 좋았어요. 대본에 없는 질문만 하거든요. 좋았어. 아, 좋다 좋다. 어. 자, 이거 저희는 일단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못 꼈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렇죠. 아, 맞죠. 진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언론도 힘을 좀 같이 모아가지고 어찌됐든 이 위기를 빨리 좀 극복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네. 어떠세요? 일단. 저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민주주의의 언론이 보루인가 동조 세력인가 이런 질문이 있던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언론이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군사 독재 체제에서 언론이 뭐 제대로 된 언론 자유를 보장받지도 못했고 정부의 비판 같은 걸 전혀 하지 못했죠. 이제 끽해서 한 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때 중앙일보가 단신을 하나 쓰고 동아일보가 후속 보도로 인해서 물고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특종 보도를 한 게 한국 언론사에서 거의 최초의 그 민주주의의 어떤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보도였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겨레 신문이 88년도에 창간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언론이 지속적으로 한 번도 끊임없이 한겨레 정도 외에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국의 검찰의 수준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심판자 역할을 자처하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언론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특히 우리 사회의 심판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과 법조의 수준이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수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언론을 이제 보면은 자신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정파적으로 바라보지만 중도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별복지, 보편복지를 두고 뭐 요거를 주장하는 뭐 민주당 사람, 뭐 요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하고 이런 거는 나는 알겠어, 됐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란 사태 아닙니까? 내란은 그냥 언론도 이건 너무 쉽잖아. 사실 이거 선고하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이마저도 윤석열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반대.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죄라는 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무섭게 처벌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은 한 사람을 해야 하는 거지만 내란은 불특정 다수의 어마어마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청 무섭게 다스린단 말이야. 근데 왜 이마저도 그 함정에서 못 벗어나냐 이겁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이 참 그 분노는 저도 공감해요. 네. 제가 한번 예전에 껍빗단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껍빗단이요? 껍빗단이라고 하는 게 그 러시아어로 캡틴이라는 뜻인데 네. 껍빗단 리라고 하는 그 예전에 소설이 있었죠. 있었죠. 근대 네. 소설인데 네. 이 껍빗단 리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어떤 외세, 어떤 지배자가 등장해냐에 따라서 그 지배자의 언어를 배우고 그 지배자의 부하가 돼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한국 근대사에 그대로 나오죠. 러시아 칠러파가 됐다가 뭐 친일파가 됐다가 친미파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생존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네. 껍빛단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DNA에는 이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강자가 누구냐를 보고 그 강자의 질서에 복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 이게 구한말 언론도 그랬고 실제로 독립 시기에 독립 운동을 못했던 시기에 그 친일파 언론들도 그랬고 독재 시기 언론도 그랬어요. 근데 87년 이후에 그나마 다른 시간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네. 뭐냐면 입헌 민주제가 이제 제대로 보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언론 자유라는 게 처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마치 정파적으로 경쟁하는 것 같이 예, 강자에게 굴복하기보다 누구나 다 자기는 강자에 강하대. 자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대. 네. 실제 실내용은 그러지 않았지만 네. 이런 식의 코스프레가 가능했던 시기가 40몇 년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나타나니까 네. 금세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87년 이전 시기에로 돌아간 겁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강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뭐냐면은 대충 설득해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꼬셔가지고는 안 되는 강자가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사설을 쓴다거나 이런 걸로는 설득이 안 돼. 예. 그리고 아무리 설득해도 극우 저기 뭐야 유튜브 보고선 편지나 보내고 있어. 보지도 않아. 예, 영향력도 심지어는 없는 거야. 설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지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 그냥 상황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 본능적 DNA가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왜 언론이 이런 보도를 할까? 이 내란이라는 이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시시비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근데 언론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특히 보수 언론과 경제지가 그런데 아주 시시비비가 가려진 것처럼 보도를 해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베네수엘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시시비비가 분명한 이번에 내란 사태는 물타기를 해서 정쟁처럼 보도를 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하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사주의 이익이라는 측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 그 시민 언론 민들레 잠깐 너 알아들었어? 뭐다 따라오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단정적으로 보도를 한대. 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서로 무식하니까. 우리 알고 있어. 나도 IT 출신이야. 알아. 여기 법대 나왔어. 나도 IT 출신이야. 시시비비를 가르기가 너무 분명한 것은 정쟁이. 오히려 정쟁화 시켜버린다. 네네. 진짜 비겁하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사주의 이익이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파적인 이익 그동안 견지해왔던 보도의 방향과 바뀔 때 이때는 물타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왜 개 돼지로 아느냐 우리 국민들을 네. 개돼지 취급한 이런 말이 네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윤상현이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을 맞아요. 거라고 그렇습니다. 했어요. 김재섭이한테 알려줬죠. 자, 그래갖고 이것을 입법 독재다, 입법 쿠데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이 경제신문도 이걸 막 따옴표를 차고 크게 보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란 동조범들의 스피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이 언론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네. 저는 사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주.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기자들은 양심이 없느냐? 기자들은 시시비비를 판단할 능력이 없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주가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시시비비를 스스로 판단해서 독자적으로 기사를 쓸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사주가 시키는 대로 사주가 정한 방향대로 저널리즘이 흘러가거든요. 네. 이것은 장박원이라고 민들레 에디터로 계신 분이 매경에서 오래 근무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었던 분이 사주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기사를 쓸 수 있는 간부나 기자는 없다. 사주가 분명히 있는 회사에서 언론사에서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윤석열이 빨리 탄핵돼서 파면되고 그다음을 자꾸 보는 거죠.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이나 혹시 민주당에서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유력하니까 네.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너무 불리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 너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네. 그걸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사실은 윤석열의 파면과 체포, 처벌과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는 건 굉장히 독립적인 서로 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독립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마치
윤석열을 파면시키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시키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재명 당선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저는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건 저 현장에서 느낀 제 생각이고 예. 저널리즘 전문가 또 다르실 수 근데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규명이 필요한 영역인데 전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특히나 저널리스트들이 유난히 이재명을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널리스트가 예.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요? 유독.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러지?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도 싫어하고 네. 비호감을 느끼고 당연히 신뢰하지도 않고 또한 무시하고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다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건 집권 이후는 무서워할지 몰라도 네. 집권 이전까지는 그냥 죽어라고 때려도 되는 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근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파적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넘어서는 보신다는 문제라고 거죠. 보는 거예요. 오. 예. 저는 이 부분은 좀 독특한 멘탈 현상이기 때문에 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재명 악마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 네네네.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팽배해 있는 이 비호감은 과연 어디서 연원하는 걸까? 네. 그리고 어떻게 재생산되는 걸까? 이 부분에서 저는 명백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아. 현상은 보여요. 아, 네. 네. 근데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뭐 전우용 역사학자님이 옛날에 페이스북에 써서 제가 이제 각인된 말인데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저 예의 있고 점잖고 훌륭한 선생님들한테는 양아치들이 못 깨기잖아요. 근데 막 패고 욕하고 이런 폭력 교사한테는 꼼짝을 못 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독재자라는 질문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독재자하고 굉장히 거리감을 리더십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막대하고 권위주의적 리더십, 독재에 가까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걸 언론이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근데 있으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느끼는 그런 또 다른 비호감. 그 비호감, 미움 같은 불만. 게 하나가 더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예. 이거는 약간 사회심리학적인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그들도 왜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라면 잘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근데 이런 비토 정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데 기원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전 잘 분석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미워할 수 있죠. 싫어할 수 있고 네.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계속 언론은 뭔가 균형추를 맞추고 싶어는 해. 근데 그게 완전 거짓이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다루면서 그 균형추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소권을 다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다루면서 그게 본인들은 괜찮나?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란과 어떻게 그게 같아? 이해가 안 가죠. 예. 네. 근데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책 중에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른 거기에 마음. 이제 네. 책에 보시면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의 도덕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되게 막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머리를 죽으라고 써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 예. 오히려. 뭐 예를 들어 누군가한테 되게 도덕적으로 혐오를 느끼거나 그러니까 비호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몰라요. 내 느낌이 있어. 그러면 얘는 나쁜 애야. 그 다음에 어떻게 온갖 이유를 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뭐냐면 이 내란 세력도 그래 안 좋아. 근데 난 이재명도 싫어. 예. 이 두 가지 감정인 거예요. 이 직관적 감정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냥 싸움을 붙임으로써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쓰고 있는 화법이나 논리나 증거라는 건 사실은 합리적인 외피를 쓰고 있지만 이 두 가지 그냥 감정을 그냥 앞으로 붙여놓은 경쟁 붙여놓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정쟁이라는 표현도 되게 좀 정치를 무시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공화국 내부를 향해서 작동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공화국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정치가. 근데 공화국 외부 나라 간 일어나는 건 우리가 흔히 그냥 외교라고 부릅니다. 국제 정치니까.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국가 간에는 전쟁이 벌어지고요. 공화국 내부에서는 정치로 해결이 안 되면 내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뭐예요?
내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내란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영어로는 둘 다 시빌 워예요. 내부에서 공화국 내부에서 천정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게 합헌 세력과 위헌 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합헌 세력과 위헌 세력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치를 하고 있는 합헌 세력이 위헌 세력을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내란이고 내전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정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입헌적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아.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모런칙한가 그렇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 거를 언론에서 딱 실어줘야지 우리들도 아 이거는 위헌과 합헌의 싸움인 거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데 마치 정쟁처럼 몰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윤석열이 이번에 그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거기에는 몇 가지 자신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캐비넷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네. 많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용현을 통해서 군을 장악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경찰국을 신설했어요. 원래 네. 경찰청은 독립된 외청인데 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 있는데 거기에 경찰국이란 걸 신설을 해서 경찰을 또 장악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더불어 언론도 윤석열이 거의 다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YTN은 민영화시키고 그렇지. 연합뉴스 장악하고 KBS 장악하고 KBS. MBC만 장악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언론 환경에 있어서도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언론이 압도적으로 나에게 우호적으로 보도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런 있었을 확신이 것이라고 있었을 생각해요. 것이다. 여러 가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도 자기가 압도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놓은 이 언론 환경 이것에 대한 기대도 저는 상당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결국은 진짜 내란 전으로 돌아가서 네네. 결국은 여야 싸움 이렇게 된다고요. 네. 그건 맞잖아요. 네, 네. 지금 거의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비정상적인 상태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네. 이게 이제 지금 목표인 셈이죠. 지금 국힘은 저는 제가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좀 주저합니다만 내란 정당 맞아요. 맞죠. 예, 정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네. 예. 정치적 협상을 해오라고 합의를 예호라는 한덕수나 최상목은 따라서 내란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국힘에 대한 우리 공화국의 철저한 처벌이 네.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건 뭐 사법적 처벌도 있고 정치적 처벌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언론 우리 이번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고 부르는 작자들, 그다음에 정치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정치인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이들은 헌법이 뭔지 공화국의 질서라는 게 뭔지 모르고 무시하고 그거를 훼손시키는 작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이 작자들을 우리는 지금 척결해오지 못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우리 민주 정치가 45년간 해오지 못한 거예요. 네. 87년이 남겨놓은 45년 동안 이들을 살려둔 겁니다. 네. 87년 이후 이제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제7공화국은 그들을 관용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된다. 네. 이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후의 과정을 저는 정말로 계속 전쟁을 하듯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관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네. 장관들 네. 대한민국의 위신이 수치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건달처럼 나와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을 향해 가지고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건드리지 네, 말라고. 와, 저는 그 장면이 진짜 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네.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네. 쇼킹하죠. 예. 저게 국가야. 국가를 참칭하는 세력이야. 저는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네. 처음에. 네, 처음에 했는데 저 그 사퇴할 줄 알았는데 안 해요. 전혀 아직도 안 쪼였어요. 했죠. 사퇴를 안 해요. 네. 그 자리 물러서서 오히려 한덕수를 지키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하니까 제 예상이 그래도 저 사람은 이 정도 상황이면 총사퇴를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 부분 완벽하게. 아유. 네. 아니 지금 그
비서실장 누구야? 정진석. 정진석이는 지금 사의만 지금 2번인가 표했어요. 출근 중이야 지금. 사표를 몇 번을 내. 일을 하고 그런데 있어. 리더가 중요한 거죠. 지각 한 번 안 해 지금. 계속 다- 출근해. 다 유유상종이잖아요. 어디 가면 다 솔직히 사랑구시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정부를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다 뭐나 된 것처럼 윤석열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C급 지도자 밑에는 네. D급, E급만 오잖아요. 리더를 예. 잘 뽑아야죠. A는 안 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바뀌어서 방송 3법이나 방통위법 이런 거 통과되고 정부 광고 주지 않으면 언론이 조금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좀 잘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아마 현재 지상파의 특히 이제 그 언론 노조라든가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되게 좀 꺼리 껴지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요. 제가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6공화국이거든요. 네. 6공화국 안에서 사장 어떻게 뽑느냐, 뭐 이사 몇 명 어떻게 바꾸느냐 수준의 논의는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조기 대선 국면이 혹시라도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 차기 스케일 김장범은 어떻게 되지? 뭐 예를 들면 박장범인가? 박장범. 네. 박장. 기올백 예. 박장범. 박장범은 어떻게 KBS 되지? 사장. 그럼 또 이사 바꿔가지고 사장 끌어내리고 이래야 되나? 이러면 또 약간 꺼림칙한데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는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힘들지만 누가 박장범의 KBS를 신경이나 씁니까? 같은 우파도 신경 안 써요. 네. 다시 말하면 그 거대한 공영방송 조직이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사장 몇 명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제도 변화 수준은 지금의 시민의 요구에 안 맞아요. 네. 저건 공영방송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우리나라 언론이나 미디어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구획짓는 법령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근본적인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급한 것처럼 방송 3법 통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문제로 저는 논의할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님이 좀 바꿔주세요. 옛날 다음 이야기구나. 정권 때. 알겠습니다. 당장은 그 안 되겠네. 정부 광고 네. 그거 좀 끊어요. 그거를 그거 끊어야죠. 문제야. 뉴스는 누가 아니, 봐? 문제야. 광고라는 것은 예를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 나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효과를 기대하고 내는 게 광고인데 그럼. 효과를 기대하고 광고 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정부도 그렇죠. 안 하잖아. 사실상의 보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인 셈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너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가 어디서 들은 게 있어서 야 이제 광고 효과 없는데 정부 광고 주지 마 했어. 그러면 광고 원래 받다가 안 받은 데가 너 씹을 거 아니야. 쉽지. 난리 나지. 그럼 옆에서 참모들이 저 대통령님 정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맨날 지금 지지율 떨어집니다. 얘네가 씹어가지고 그래? 그럼 뭐 좀 줘. 다 그렇게 해왔잖아 지금까지. 맞죠? 네. 아니 근데 그게 정부 광고만 그러냐고요. 자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문사의 매출 중에서 독자가 내는 비용이 매출에 얼마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전부 광고인데. 네. 자 그러면 기업 광고 8, 정부 광고 2, 기업 광고 9, 정부 광고 1이라 쳐요. 자 그럼 기업 광고는 광고 효과를 기대하고 줄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 광고 신문을 안 보는데 무슨 광고 효과를 씹지 줍니까? 말라고 주지. 씹지 그러니까 말라고. 어떤 기업도 올해 그러니까 2024년에 5대 그룹, 10대 그룹 안에 어떤 기업이 250억을 조선일보에 광고를 줬다 치잖아요. 네. 올해 좀 어려워졌어. 어. 200억으로 못 줄입니다. 200으로 줄이면 난리가 나거든요. 씹어.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모든 신문들의 수입이 독자들의 구독료라든지 뭐 콘텐츠 사용 비용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네. 전부 광고 효과가 없지만 네. 기업으로부터 걷어내는 그런 돈으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뭐 조폭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런 돈 부분은 줘야지 안 씹고.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ABC 협회를 제대로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유야무야하고 넘어갔죠. 왜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ABC가 지금 그 부수 공시제도인데 네. 자 조선일보 신문 절반 이상이 계란판으로 나가고 있는 건 다 우리가 했잖아. 저널리즘. 했잖아요. 네. 이게 했잖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조사가 들어갔고요. 실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재단하고 또 연관된 일이고 문체부가 연관된 일이라서 진행됐다가 그게 그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거 조사했던 사람들 지금 싹 다 그 형사고발 들어가고
오히려. 예. 오히려? 그거 누가 배후에 있겠어요? 음. 그거에 이득을 봤던 조중동이 배후에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실제로 언론재단 이사장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거에 복무했었던 연구자라든가 그 직원들이 상당한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어요. 와. 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유야무야 되는 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 예, 그리고 악마 TV 구치해 구독 취소해야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구독 취소하는 지금. 집권 초기에 과감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상당히 민기적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맞아요. 예, 상당히 그- 민기적 돼서 임기 내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입법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때 많은 입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저는 늘 갖고 지금 있습니다. 댓글에 문재인 정부 욕하다가 지금 다 지우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문재인 정부 욕하는 게 아, 이거 아니라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그런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듣고 아쉬움. 딱 욕하다가 다시 듣고 다시 지우고 다시 있어. 지금 다 정진욱 교수님 지웠어. 얘기 물론 듣고 그 다시 지우고. 악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은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었는데 언론 자유론자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웬만하면 언론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공영방송, 뭐 지상파 문제, 뭐 방송법 관련 문제, 그렇죠. 뭐 바우처 제도 문제 이런 거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언론중재법 개정해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거 해야 된다는 되게 주저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나름의 철학이 작동한 결과긴 합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언론 개혁의 중요한 시기를 놓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일부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정쩡하게 진행돼서 그 부분조차도 나중에 윤 정부 들어오면서 완벽하게 뒤집히면서 그거마저도. 심지어 중요한 건 뭐냐면 방통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이런 언론재단 같은데 나름대로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던 직원들, 네.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싹 다 와. 목쳐냈습니다. 목쳐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차기에 좀 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개혁적인 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예,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또 한 번 피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저는 이후에 저는 7공화국을 정말 걱정하는 이유가 지금 공영방송 또는 대다수의 중앙 공무원들, 그다음에 국가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피바람이 불거든요. 그렇지. 예, 윤 정부 같은 데에서. 맞아. 네네. 그냥 윤 정부 같은 데에서 그냥 하라는 거 그냥 대충 하고 예, 쪽지 내려주면 최상목처럼 넘겨놔 주고 예, 이런 짓이나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정부예요, 지금이. 그렇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상처를 남깁니다. 네. 아. 이거 복구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 쉽지 않아. 아 여기저기 다 지금 구멍 났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이거든. 정권 바뀌면은 언론 뭐 부장 없나? 그런 거 언론의 제일 높은 어디 사람 부장? 누구야? 학생의 문예부장도 아니고. 언론 대표 이런 거. 그런 거좀저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야지. 어디 보자. 아니 언론 부장 같은 거. 언론 있잖아요. 어디 한 방송사에 아니 전체 정부에서 뭐 언론을 장악하는 아니 무슨 부자. 방통위원장 이런 거? 실력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방심위원장, 정부 방통위원장 이런 거. 더 높은 거. 무슨 네. 부장인지 뭐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뭐 부장 시킨다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다 좋았는데 우리 막판에 우리 김대영 팀장님이 악마 TV? 잘못된 악마 얘기를 팀장 한다는 악마 팀장 TV. 아, 지금 뭐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죠. 취소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취소한다는 분들이 지금 대거 발생했어요. 아 이거 뭐 제가 지금 뭐 바람 잡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대거 발생했어요. 맞아요, 많았어요. 아, 그건 좀 네. 아쉽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좀 딥하게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좋았으니까요. 네, 유익했다고 너무 예. 진짜 네. 맞아. 댓글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련하면 뭐 나오셔야죠, 두 분 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한 팀장이야 진짜. 아, 그래. 아, 너 좀 너무 누가 욕해놓고. 아, 팀장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선수로는 안 돼. 아니 근데 형을 발굴하고 키운 건 맞는 거야 그러면? 아, 키운 건 아니지만 내가 뭘 스스로 컸지. 내가 아까시야 날 누가 키워. 아, 발굴은 했네 그럼. 발굴도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맞아.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어. 나는 매일같이 나 오늘 그만두겠다, 안 하겠다, 매일 그 얘기만 했어. 근데 계속 나를 잡아둔 체포조 역할이지. 체포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거대 방송사의 엘리트 저널리즘 조직이라는 데가 얼마나 오만할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네. 예. 거기서 자기네를 비평하는
예. 그렇지. 보도에서 보도를 비평하는 걸 만들어. 그렇지. 예, 그건 그게 말이 안 촛불 되지. 혁명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같은 기자야. 예, 기자 출신으로 같은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앉혀서 까는 프로를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아, 말이 안 돼. 네. 쉽지 않네. 아니, 이거는 웬만한 배포로는 아니, 불가능한 어느 일이잖아요. 정도냐면 네. 그 어느 기자라도 기자를 까라고 하면 못 갑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 첫째 네.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이냐면 KBS 기자를 까. 예. KBS 프로를 하는데 KBS 프로라는데 그러니까 매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매일 싸운다고. 그렇지. 내가 그렇죠. 녹화하러 가면은 꼭 언제 와가지고 같은 지금 너희 새끼야 내가 맨날 이러고 있어.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대단하시다. 근데 왜 나오신 거예요 KBS에서? 잘린 거예요? 아니면은 잘리지 사표 않고 되신 거예요? 제발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KBS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담지 그나마 못하는구나. 그나마 KBS에서 저리톡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했고 대단해. 김 팀장님 같은 분이 그래도 본부장도 맡고 이제 그또 기획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네. 선거기획단 이런 거 맡고 이러셨지만 그 좋은 시기가 지나니까 꺾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는 본질적으로 개혁적이지 않아요. 조직의 특정 사람들이 개혁적인 거지. 아. 예. 근데 이 개혁적인 분위기가 꺾이면 대중 추수적, 아까 정세 추수적이라 했잖아요. 새로운 분위기가 올라와요. 옛날처럼 합시다 분위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인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하신 거죠. 뭐 저 할 게 없어서 나왔어요. 아, 네, 저 다시 야-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야간 이제 보도국장을 그러니까 야간에 가서 4일에 한 번씩 밤 꼴딱 새고 뭐 화재 나거나 지진 나면 그거 대처하는 그거를 한 1년 정도 하다가 네.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만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격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분이 성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나는. 근데 아무튼 그거는 진짜 대단하다. 악마 대단하다. 팀장 한번 출연해 주세요. 그럼 어디를? 어디를? 악마 팀장 TV. 왜요? 그럼 구독 그거는 진짜 한 그건 10명은 아니에요. 늘겠지. 가야 돼. 하나만 오빠가 얘기할게. 나가면. 한번 가. 아니 하나만. 메시가 조기 축구 가면 거기가 리그가 그 뭐 프리미어 리그가 되냐? 아, 또 시작이네. 뭔 소리야? 의미가 없어 그거는. 왜 의미가 없어요? 한번 나와보고 이야기해. 아 의미가 없다니까. 메시가 조기 축구에서 한번 띄워주면 거기 프리미어 리그가 되냐고. 프리미어리그는 될 수 없지만 그 맨유가 돼. 메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몰려. 조기 축구를 보러 온다고? 가지. 메시가 가 있으니까 가지. 아니 근데 태욱 씨가 오면 바로 프리미어 리그 되지. 그게 왜 조기 축구 수준이야? 그래요. 이야기를 이상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단은 내리고 이걸로 이제 합리화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 한번 좀 형. 아니 안희수 기자가 진짜. 태욱 씨가 나온다 소리를 안 해주니까 지금 안 오잖아 지금. 야 근데 내가 말을 너무 잘못했나 보네. 왜요? 손흥민이 조기 축구 가서 뛰었다네. 난리 났어 주위에. 역시 손흥민. 아. 저기 축구가 뛰었다고. 와 얘가 아주 잘못됐네. 형은 지금 나갈 수밖에 없어. 아 손흥민이 조기 축구에 뛰었어. 아 확실해? 뛰었다니까. 그래. 시즌에 가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게 엄청 화제됐다네. 엄청 하지 몇 번 갔어 몇 번. 오, 그래서. 근데 최욱 씨가 가도 조기 축구가 될 수도 있어요. 프리미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오면 바로 프리미어 나는 리그 되니까 메시잖아. 빨리 와줘요. 메시잖아 나는. 메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